안녕하세요. 자, 이행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업 첫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 2월 수목 어떻게 이제 수업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은 해석학을 이제 수업을 해서 이제 8주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그 주요 내용들은 실수의 완비성, 수열의 수렴성,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기출 관련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균등 연속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기출 문제들도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로피타르 법칙을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루고 적분 가능성, 이상적분, 급수와 몇 급수, 테일러의 정리, 요거를 이제 묶어서 얘기하고,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함수열, 함수항 급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이제 작년 문제까지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고 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기출 문제가 뭐 수열이다 그러면 수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보충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작년하고 이제 조금 그 내용을 달리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기초적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이 8주 동안 다 다루게 될 거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임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걸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쫓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수학은 위상 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그 위상 공간을 이야기한 중요 위상이라고 하는데, 중요 위상이라는 말은 위상 공간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이그젠플, 꼭 알아야 될 이그젠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상적 동형 사상, 그 다음에 거리 공간, 분리 공간, 연결 공간, 컴팩트 공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수업은 5에서 6주라고 써놓은 건 약 이제 한 5주 반, 5주에서 6주 사이에 이제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것은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그 다음에 벡터 공간, 내적 공간, 그 다음에 선형 변환, 그 다음에 고유값, 선형 변환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이제 그 선형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벡터, 그리고 응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수 공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복수 공간은 이제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앞에 있는 벡터 공간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데, 유클리드 내적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첨가적으로 이렇게 얘기될 거고, 2주에서 3주 정도 수업을 소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하여간 전체 내용은 기초부터 심화까지는 다 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각 과목을 처음 진행할 때는 각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그 과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것은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요.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제를 제시를 하면서 교재에 있는 예 또는 기출 예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1, 2월에는 스터디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쉽지 않아서 이제 수업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는 이제 넘어갑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간략한 그 테스트 하는 형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해설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약식 테스트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뭐 그 우리가 모의평가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전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피드백, 보고서 제출, 첨삭 지도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직강이 지금 대면 수업이 안 되고 전부 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 제출 요것들은 이제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아까 테스트 본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본 것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학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먼저 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상치 못하게 이제 정상적인 교재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제 출판사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재가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집본으로, 교재가 아마 이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가 카이 전공 수학이 2016년도 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괜찮고요. 2018년도 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번에 편집해서 나간, 제본해서 나간 책도 괜찮고, 어떤 책을 하시더라도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제들도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면서 아까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것은 이제 자료로 나가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본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제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책이 조금 비포 양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갔을 겁니다. 네, 그걸로 나가서 조금 이제 책 사이즈가 이제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석학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은 시험 문제가 작년에는 이제 10점이 나왔습니다만 보통 10점에서 12점, 거의 이제 12점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 10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는 적게 나오는 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보통 2문항에서 3문항, 보통 이제 3문항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미적분학은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해석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겠고요. 실해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우리 이 화면에는 지금 전체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는 이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초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수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수계는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해석학이라는 것을 브루바키는 이 사람은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 안에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학에서 이제 실수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구조로 만들어 놨는데, 수학에는 이제 3가지 구조가 있다라고 브루바키가 주장을 했어요. 3가지 구조가 대수적 구조, 순서 구조, 위상적 구조. 이 3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우리가 이제 대수적 구조란 순서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체에 대한 공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서 공리를 의미하는 거고, 위상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근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거리 개념으로 접근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보면, 이 안에서 우리 유리수는 체와 순서는 되는데 거리 개념이 없고, 실수는 체, 순서, 거리 개념이 다 있고, 복수수는 순서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3가지를 다 완벽하게 지니고 있는 건 이제 실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수의 구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실수계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 이 실수계는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체 공리, 그 다음에 순서 공리, 그 다음에 3번째가 완비성 공리. 이 3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실수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를 이제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수계라고 하는 데서는 책에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세 가지 관점이 이제 여기서 되는데, 이거는 물론 그 조밀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고 계셔야 다른 것을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체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조밀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완비성 공리. 이때 이제 이 조밀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완비성 공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실수계에서 알아둬야 될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고등학교하고 해석학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고등학교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값을 구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라고 한다면, 해석학에서는 이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가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이 수렴하면 그때 극한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해석학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지만 분석적인 관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렴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볼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열에 대한 수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정의의 입장이죠. 수열의 정의. 이제 수업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수열의 정의. 그 다음에 이것과 필요 충분 조건것이 호시. 그 다음에 부분 수열. 그 다음에 상극한과 하극한, 이런 것들은 필충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필충 조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조 수열, 증가와 감조 수열에 대한 것을 통해서 수열의 수렴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급수를 이용해서 수렴성을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급수는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겠고, 이때 급수는 이제 급수 파트에서 나와야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따로 이렇게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되는 거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수열이 수렴하는지 하는 판정법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정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쉬워질 수도 있고 증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더 쉬운지 효과적인지를 물어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할 때 수열의 판정법, 이런 것들을 일일이 증명한다,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열은 어떤 판정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전공 공부를 할 때 아주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풀면 안 돼요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푸는 어떤 그 방법이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C라는 방법이 있다면, 출제위원들은 A, B, C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A를 풀면 쉬운데 B, C로 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위원은 넌지시 던지는 겁니다.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는 선택권에 대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실 때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보는 그 교재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책의 저자가 나는 이것은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수열을 이용해서 거기다 예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교재에서 나와 있는 방법이 그 풀이 과정은 거기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저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 그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최상의 방법이 뭔지를 꼭 찾아내야 되니까 책에 있는 방법을 최우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판정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열에서는 판정법,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증명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증명을 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그 증명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연역법도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명 직접 증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류법이 있을 것이고, 대우법이 있을 것이고, 분할법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일명 우리가 이제 간접증명법도, 이거는 이제 모순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증명법에 의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반례법이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방법들도 이것도 무엇이 되냐면,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증명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나는 조금 다르게 강의의 목적에서 본다면, 우리가 보통 교재상에서 나와 있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최근에 들어서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시험에 안 냅니다. 내용이 아니라 증명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앞에서 나오는 어떤 정리가 있으면 이 정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재해석하는 형식의 문제가 이제 나온다거나, 아니면 증명의 아이디어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관련된 정리들을 어떤 순서에 맞춰서 증명하는 순서의 문제라거나 하는 형식들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 증명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런 해석상의 문제라든지 아이디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라든지, 아까 이제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표현을 일종의 이제 뭐로 했냐면, 정리들을 어떤 배열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증명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들보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정법과 관련이 된다면 재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해석하기라는 것은 이제 다시 이제 해석하기라는 파트로 넘어가서 본다면, 해석하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분석적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해석하기의 꽃은 극한의 문제죠. 이게 꽃 중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은 어느 쪽에서든 이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함수에 대한 극한의 문제, 그래서 이때 이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체크하는 것이 바이에르 스트라스의 이필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한 방법밖에 없습니까의 문제니까 또 다른 대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이용하는 겁니까?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수열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수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수는 수가 연속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수열은 이산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에서 이산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산에서 연속을 설명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고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필론 델타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집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의 문제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연속성의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표현한다면 중간값 정리라든지 평등수렴성, 코시열의 문제가 되는데, 이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근의 존재성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존성의 문제예요. 연속에서 보존, 즉 어떤 것이 보존되는지
보존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열에 대해 극한값들이 보존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보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존성을 보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보증받기 위한 평등 또는 이것을 균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일양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쓰죠. 또는 뭐 고른 이런 식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등 연속성, 수렴성이 아니라 이게 잘못 썼습니다. 연속이라고 이렇게 쓰십시오. 이게 평등 연속성, 그 다음에 코시열과 어떤 연관성, 그 다음에 이것의 장점, 이것의 연관성,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데, 이게 이제 그 평등 연속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보존성과, 평등은 다 보존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보존성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코시열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관심을 갖는 건 이것이 평등 연속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짧은 시간 내에 판정하는 판정법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평등 연속성을 하는 판정법의 문제. 판정법 조금 더 얘기한다면 항상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에 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법의 문제가 나온다면 가장 효과적인 판정법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 급수,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극한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은 오늘날은 이제 덜 강조가 됩니다만,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예요? 잘게 썬다라는 뜻이죠. 잘게 썰어서 이것에 대한 최적의 문제들을 이제 찾아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의 문제들도 이제 나갈 수 있지만, 미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오차죠. 오차가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데, 오늘날은 원체 계산기가 발달되면서 오차에 대한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테일러의 정리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성의 문제는 테일러의 정리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복수함수론과 이제 연결돼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피탈의 법칙과 미분 가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적분 가능성. 이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이제 물론 연속이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적분 가능성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건 미분하여라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관심사라는 거고, 적분하여라보다는 적분을 하는 것은 미적분학에서 다르고, 여기서는 적분 가능한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판정법,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미분 가능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도표상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도함수의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라든지 롤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적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이것이 적분 가능성이라는 것이 나올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하나는 정의역이 유계인 폐구간이 되고 치역이 유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적분 가능성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분 가능성을 물어볼 때는 유계인 폐구간 AB에서 함수가 유계일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즉 정의역이 유계가 아니라든지 유계인 폐구간이 아니라든지 또는 치역이 유계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유계가 아닌 경우가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적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적분법이 이상적분 가능성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함수열, 함수항급수는 내용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냐면 함수열이 미분 가능한 연속인 함수열, 요 그림에서 요게 빠졌는데, 연속인 함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극한함수도 연속일까?
미분 가능한 함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극한값도 미분 가능할까? 적분 가능한 함수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적분값도 그것의 극한 함수도 적분 가능할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요 내용에서처럼 이상적분 가능한 함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극한 함수도 이상적분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것에 대한 것은 과연 극한 함수가 보전이 될까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보전에 관련된 문제는 바로 평등 또는 균등 수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것들이 보전이 될까 보전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테일러의 정리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은 뭐 내가 매년 한 문제 내지 또는 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뭐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 문제가. 이것은 뭐 매년 그 한 문제 이상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방금 말한 극한의 문제, 연속의 문제, 급수의 문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 적분 가능성의 문제, 이상적분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열, 함수한 극한도 나오지만 그것도 물어보지만 이런 것들의 성질들을 함께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질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는 뭐 매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이제 분석해 나가는데 이때 분석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제 이피론 델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방법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있던 정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업하면서 다뤄야 될 대표적인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수업하면서 하나하나 이때 의미, 이때 아까 이제 말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정리를 무엇해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해석해 나가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만 증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것에다 초점을 두면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증명이 길거나 너무 어려운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해석학이라는 과목이 오히려 이제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거나 하는 쪽에는 증명이 크게 의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수의 완비성부터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 쓰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예제를 다루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은 브루바키는 이것을 우리가 그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서 대수적 구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실수에서 본다면 실수체인데 보통 이제 해석학을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4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학년 때 배운 학교와 4학년 때 배운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현대대 수학을 학습하기 이전이냐 학습한 이후냐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2학년 때 배운 학교에서는 실수체라는 말을 이제 체라는 그 필드 시어리 개념보다는 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덧셈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덧셈의 항등원 0이 존재하고, 덧셈 여건 마이너스 a가 존재하고,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 대해서 곱셈 역원이 존재하는데 역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좌우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수는 지금 내가 말한 게 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실수체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구조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위상적 구조라는 말을 이제 거리라는 관점으로 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0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내용이. 그래서 이 0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다양화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 1.1이라고 나왔는데, 이때 정리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거리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거리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건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제 본다면 A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A가 0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체의 공리에서는 이렇게 쓰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러한 X를 우리가 덧셈의 항등원, 이 표현 대신에 우리가 일명 영원이라는 말로 더 설명이 되고, 실수에서는 원소라는 말을 빼고 그냥 0 이런 말로 더 많이 이용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정리 1.1에서처럼 거리 개념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은 항상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즉 이때 이것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수보다도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 표현을 다시 쓸게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A가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A가 0이다. 어떤 값이 0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이 말은 A와 B가 같습니다라는 말의 뜻이 A-B의 절대값이 0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표현은 위에 거를 쓰면 이런 거죠.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A-B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석할 때 제일 많이 입실론 델타라는 방법을 쓸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이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체의 공리를 쓸 때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순서 공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거리 공리를 이용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다 같이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되고, 특히 둘이 같다라는 말을 쓸 때는 요 당구장 표시한 것 같은 방법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따름 정리 1.2에서 주장하는 바이죠. 자, 완비성 공리, 상계와 하계. X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일 때, 이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것이 X의 위로 6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집합 X가 위로 6개인 집합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때 A를 X의 상계라고 하는 것은 X 속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물어본다면, 여기가 X라는 집합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X라는 집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A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이거보다 다 크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는
x의 상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x는 위로 6개인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죠. x를 위로 6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a가 존재를 하면 우리는 x를 위로 6에다라고 이렇게 명명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말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말을 바꾸면 이때 이 a를 우리는 x의 상계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부등호 관계가 바뀌어져 있는 경우 즉 아래로 6에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원소 b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런 b가 존재하면 우리는 집합 x를 위아래로 6에다라고 하고 이때 b를 우리는 x의 합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6에다라는 말은 상계이면서 위로 6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6이라는 뜻이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으로 이용이 되냐면 이 표현이 더 많이 이용이 돼요. 적당한 양의 실수 m이 존재를 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지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뜻. 이런 뜻이 돼서 x는 집합 x의 상계, 마이너스 m은 집합 x의 하계 이런 뜻이 돼서 상계 하계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계라는 말을 쓸 때는 이 표현으로 더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와 하계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여기서도 잘 드러나듯이 순서 개념, 거리 개념이 있고 무슨 개념이 있어요? 순서 개념이 있죠. 이렇게 실수에서는 항상 이런 개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상한.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이제 여기서는 말로만 하고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죠. 상한이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x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상한 또는 세수상계 그래서 슈프리멈 또는 리스트 어퍼 바운더라서 LUB라고도 쓰고 또는 슈프리멈 숲이라고도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가능하면 이제 숲이라는 내용을 쓸 거고 이때 첫 번째 x는 위로 6이다. 그래서 상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a를 x의 상계라고 하자. 그러면은 상계라고 한다면 b가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죠. 뭐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주어지니까 상계가 존재하면 유일하지 않습니다. 상계는. 그러면 이런 상계들이 존재하면 b를 x의 상계라고 한다면 a가 상한이라는 말은 어떤 상계보다도 적을 때 우리는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상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으로는 이제 말로는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적으로는 증명할 때 조금 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자, 이 말은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A가 이거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고 B가 X에 C가 X에 상계이면 이런 관계다가 이제 앞에 정의였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X보다 모든 작은 B에 대해서 B는 X의 상계가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B보다는 더 큰
x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존재합니다라는 말의 뜻이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내용도 실전에서는 불편해요. 실전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주로 이런 방법으로 이용이 되죠. 첫 번째로는 x는 a보다 적거나 같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시론에 대해서 말로 얘기하면 얘는 x의 상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x의 상계가 아니라는 뜻이 되니까 이 말을 다시 써주면 이런 거죠. 적당한 x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로 이제 얘가 설명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은 입실론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빌려와서 보면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x의 절대값은 무엇보다 적다? 입실론보다 적다.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돼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실론 델타법을 쓸 때는 요 정의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정리 1.6에 의한 것보다 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요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라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하는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하하는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하계들 중에서 가장 큰 거라서 인피멈 또는 최대 하계라는 말로 G greatest low bound 그래서 GLB라는 말로도 이제 더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한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보다 더 큰 건 하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로 와서 이렇게 보시면 한이라는 뜻이 이제 그 정리는 안 됐으니까 이 말을 여기다가 다시 써보죠. 이것이고 두 번째 이 말의 뜻은 하계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말의 뜻은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적당한 원소 X가 존재하는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거다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합니다 라는 말의 뜻이죠.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다시 재표현해 본다면 이 말의 뜻은 임의의 양의 실수 입실론에 대해서 B 플러스 입실론은 B보다 큰 거죠. 그래서 얘가 하계가 아니라는 말이 돼서 적당한 X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 주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 줍니다라는 뜻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한 것은 B 마이너스 입실론은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재표현을 하면 B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또는 뭐 X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B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다. 이런 뜻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한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때는 요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한과 하한인데 이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여러분한테 상한을 구하셔, 하한을 구하셔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보단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활용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뭐 예제 1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1-n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보신다면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0,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이런 집합이 되겠죠. 이런 집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다면 0은 하한이 되겠죠. 0은 하한이 되겠고 1은 상한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유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하한이 0이고 상한이 1이라는 것을 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0은 하한이단데 여기서 A의 상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1이단데 이것은 어디에는 원소가 아니에요. A의 원소는 아니죠. 여기서 0은 어디의 원소예요? A의 원소가 맞죠? 그 다음에 0과 1은 전부 다 어디의 원소는 아니에요? B의 원소는 아니죠.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상한과 하한이 A 또는 B의 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보장해 줄 수 없다.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원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무엇과 연계돼서 중요한 단어가 되냐면, 이제 위상적 사고로 넘어가서 본다면 얘가 폐집합입니까? 열린 집합입니까? 이런 것을 따지는 데는 요 원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원소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이런 정도로만 여기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완비성 공리는 뭡니까? 위로 유계인 집합은 반드시 상한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이 완비성 공리죠. 항상 할 때는 무슨 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데, 이걸 이제 완비성 공리라고 하면, 그러면, 아래로 유계인 집합은 반드시 하계가 존재합니까? 그러는데, 여기선 공리, 여기선 정리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이것을 증명해 본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것에 대한 증명을 간단하게 볼까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아이디어 문제입니다. 증명하는데. 이 문제는 X가 아래로 6개이면, 그랬으니까 X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놓으면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아래로 6개이면 그랬으니까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B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니까 이거로부터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B가 돼서, 그럼 마이너스 B는 Y의 무엇이 돼요? 상계가 된다죠?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Y의 상한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Y의 상한이 존재한다가 되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임의의 X에 대해서 이렇다란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는 요게 됩니다. 즉 X의 하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X의 하계이면 모든 X에 대해서 이것 입으로 마이너스 X는 얘가 된다죠. 말을 바꾸면 마이너스 B는 뭐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상계가 되죠. 그런데 숲 y를 이거라고 했으니까 알파와 마이너스 b의 관계는 이 뜻이 되고, 이 말은 b는 이런 뜻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즉 얘가 뭐라는 뜻이에요? 하계 중에서 가장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얻어냈듯이 x의 하하는 마이너스 x의 무엇과 동일하다? 상한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렇게 증명했습니까? 라는 것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쓰는 건데, 여기서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놓았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의 문제가 이것의 문제였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뜻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x의 상한, 하한이 존재하면 이 말은 마이너스 x의 무엇과 같다? 상한과 같습니다라는 뜻이 돼서, 이것 중에서 이 말은 뜻이 뭐냐? 그러면 x의 하한을 구하는 것과 마이너스 x의 상한을 구하는 것과 쉬운 게 있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라는 뜻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듯이 이거를 통상적으로 그냥 다 완비성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비성 공리, 그러면 위로 6개인 집합은 상한을 갖는다, 아래로 6개인 집합은 하한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꼭 여러분들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실수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리수에서는 저런 것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절단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데드킨트의 절단 문제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완비성 공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거의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쓰이는 일은 없는데, x가 위로 6개가 아니면 상하는 플러스 무한대, x가 아래로 6개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공집합에서는 그것에 대한 논의되는 어떤 원소들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에서는 모든 원소가 상계이므로 공집합의 상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집합의 하하는 플러스 무한대가 되더라. 이런 정도는 안 되는데, 뭐 이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린 대체로 공집합이 아닌 데서 공집합이 아닌 곳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정리 1.9의 아르키메데스 정리 대신에 우리가 따름 정리로 나와 있는 요 정리가 더 많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요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요것들을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해보죠. 정리 1.9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거를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정리를 얘기를 해보면, 정렬집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말로 얘기하면 정렬집합에 대한 정의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은 최소원을 갖는다고, 대표적인 모양이 이제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렬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죠. A가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냐면 모든 원소에 이게 최소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주어지면
A-1은 절대 어디의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뜻의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정렬성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모든 X가 실수면 그 X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합니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제 직접 증명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간접증명법, 특히 이제 대우법을 이용을 해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규律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우리 이제 대체로 규律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해보죠.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하자라는 얘기냐면, 저기는 등호가 없으니까요. 어떤 자연수보다도 크거나 같은 X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것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즉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자연수 전체 집합 Z 플러스는 위로 6개인 집합이라는 얘기죠. 위로 6개인 집합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상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한이 존재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한다가 돼서 그러면은 이 말은 X가 몇은 아니에요. 1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1보다 2가 더 크니까 2보다는 3이 더 크니까 nx는 절대 1, 2, 3, 2와 같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므로 이때 nx-1은 어디의 원소가 돼요? 여기에 대한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 말은 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고 즉 무엇이 이것이므로 이것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분명히 무엇보다는 적은 거였습니까? 여기에서 저기에서 본다면 이런 뜻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것으로부터 nx는 이런 거죠. 그러면 nx는 하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데 nx는 이제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nx는 n 플러스 1보다 이렇게 적죠.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적죠. 그럼 nx는 n 플러스 1보다 적은데 얘는 뭐예요? m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n 플러스 1도 자연수가 돼서 상한이라는 사실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모순이죠. 그럼 얘가 모순이라는 것은 얘가 무엇이라는 사실에 이것이라는 것이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가정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런 것을 만족하는 x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적당한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자연수보다도 아니 어떤 실수보다도 어떤 실수 x가 주어지면 그거보다 더 큰 자연수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으로도 얘기되는 거예요? 얘는
위로 유계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 모든 양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고 x가 양수가 되면 x분의 y도 뭐가 돼요? 실수죠. 실수가 되면 위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가 되는 거?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존재한다죠? 그러면 양수를 양쪽에 곱하게 되면 이런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말은 여기에서 특별히 얘를 무엇이라고 놓는다면, 1이라고 놓는다면 n분의 1이 무엇보다, x보다 적다라는 뜻이 되고, n분의 1은 물론 0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제일 많이 쓰이는 거, 0과 x 사이에는 n분의 1이라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정리를 우리가 일명 아르키메데스의 정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꾸 이게 n분의 1꼴이라는 말이 주어지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인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요 n분의 1이라는 이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뜻을 이제 지니고 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관계들을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2의 n승분의 1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n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여기 n분의 1인데 여기는 왜 2n승분의 1이에요? 그러면 2n승분의 1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로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로그 문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지수 문제는 로그 문제를 얘기를 해주면, 이 문제는 무엇이 형태가 됩니까? 2의 n승분의 1, 그러면은 요것은 2의 n승은 얘보다 큽니다,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은 n은 무엇보다 크다가 됩니까? 얘보다 큽니다라는 뜻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역수 문제로 지어주면 n분의 1은 로그 2의 이런 꼴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 표현 대신에 바로 이렇게 쑥 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꼭 n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 의식하실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2의 n승분의 1이 이 표현보다 적습니다라고 재편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표현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장받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2를 만족하는 양의 실수 x가 존재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뜻이 돼서 여러분들이 루트 2라는 말로 이제 표현될 수 있는데, 저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줄 수 있다죠. x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놓는데, x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이때 이 x라는 것이 x제곱은 이렇게 놓고 이런 관계라고 놓자죠. 그럼 이런 관계라고 놓는다면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1의 제곱은 요게 되는 거죠. 1의 제곱은 요게 되니까 따라서 s는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2의 제곱은 얘가 돼서 2는 S의 무엇이 돼요? 상계가 되는 거죠. 2는 S의 이제 상계가 되는데, 이 상계가 되니까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고 하면 되니까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S의 상한 알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S의 이제 상한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상한은 알파 제곱이 2보다 크거나 알파 제곱이 2보다 작거나 알파 제곱이 2거나 셋 중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일명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분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증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그림상으로 본다면 알파 제곱이 이것이 되는데 실제 증명에서는 이것도 거짓, 이것도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수는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니까 알파 제곱은 몇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2가 되는 것이 이러한 s라는 집합의 상한입니다라는 말로 존재합니다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증명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일명 이제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보는데 먼저 이것부터 이제 증명을 해보죠. 두 번째 경우부터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 이거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이상인 n에 대해서 n은 n제곱보다 뭐 일단 등호를 빼도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n제곱분의 1은 n분의 1보다 무엇이 돼요? 적다란 뜻으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냐면, 그러면 x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은 뭐 여기서 본다면 알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고요. 이것은 알파 제곱 플러스 n분의 2 알파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이런 뜻으로 이제 내용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기에서 저런 뜻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요건 요거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에서 알파 제곱은 무엇보다 적다고 그랬습니까? 알파 제곱은 2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2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한편 알파 제곱이 이것이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는 양수죠.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n분의 1이 이렇게 형태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졌을 때, 알파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을 재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런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얘를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저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주어지냐면 n분의 1이 2로 넘어가서 알파
즉 알파는 양수죠. 이것도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보다 적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n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하고 구분하려면 뭐 m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로 얘기가 되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2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n분의 1에 2알파 플러스 1보다 되고, 이 말은 2는 알파 제곱 플러스 n분의 1에 2알파 플러스 1보다 크다란 뜻이 되겠죠. 적다란 뜻이 되겠죠. 그럼 적다란 뜻이 되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알파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것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그쵸? 여기 이제 아까 n분의 2라고 n제곱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는 뭐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 큰 겁니까? 알파 제곱보다 크다죠? 알파 제곱보다 크다가 돼서 이 말은 무슨 뜻이 돼요? 요 말의 뜻은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거는 이 말은 알파가 무엇이라는 사실에, S라는 사실에 위배가 되죠? 왜? 이 말은 따라서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무엇이 돼요? 알파 플러스 n분의 1은 이런 관계가 만족되는 거니까 이것은 S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상계가 되는데, S의 상계가 되는데 얘가 무엇보다 지금 형태가 됩니까? 여기에서 잠깐만. 잠깐만 끊어보죠. 계속이. 자, 이 말은 이제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 관계가 주어지니까 이 말은 알파 플러스 n분의 1이 어디에 소속이에요? 여기에 소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무엇보다 큽니까? 알파보다 크니까 알파가 무엇이라는 사실에, S의 상한이라는 사실에 위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얘가 모순이 되므로 알파 제곱은 2보다 적다라는 것은 얘는 거짓이다. 모순이다 이런 거죠. 알파 제곱이 2보다 큰 경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무엇을 이용하냐면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n분의 1에 2알파 마이너스 1. 이제 이런 형태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분명히 무엇보다 큽니까? 이렇게 이제 형태가 되겠죠. 뭐 등호는 여기서 이제 m의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도 아르키미데스 정리에 의해서 알파 제곱이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고, 그 다음에 2알파가 양수고,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자연수 무엇이 존재한다? m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x-n분의 1이 무엇에 문제가 되는 거냐면 s의 상계가 된다는 모순을 찾아내버려요. 오케이? 즉 이것이 x의 상계가 된다는 모순이 찾아내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뜻이 되는 거고, 2n분의 2.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건데, 요 문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 요런 문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n분의 1은 분명히 어디의 원소예요? 이것이지만 이렇게 돼서 얘가 모순이 생기고, 얘가 이제 모순이 생겨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은 이게 내용이 되게 간단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루트 2라는 말은 찾아내는 건 이제 이미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해가 되셨죠? 이런 뜻으로 이용이 된 겁니다. 이런 뜻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주면 어렵지 않게 이제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보단, 이거 뭐 증명은 이제 복잡하게 해서 앞에 되겠지만 복잡한 증명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증명이 복잡하기는 하긴 하지만 이때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보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 이것을 만족하는 이때 그러면 이 X는 유리수입니까? 그럼 유리수는 아니다죠? X가 이제 이런 실수는 있는데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저것의 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다면 기하분수 A분의 B의 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제곱을 해줘서 모순을 찾는 방법으로 증명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을 만족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증명은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좀 귀찮은 과정을 거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다고. 자, 좀만 쉬었다가 여기 정리 1.13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죠.